정치 쟁점 짚어보는 정치 마수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황혜진 선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담 진행하기 전에요. 오늘 민주당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상황에 대한 발언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혼란의 반사 이익만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176석의 힘으로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할 일이 없다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에서는 장외투쟁에 본격적으로 나가느냐고 많이 묻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장외투쟁을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들으셨죠? 네. 민주당이 굉장히 속도를 냅니다. 예상보다도 더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긴급하다는 판단이겠죠? 네. 민주당도 마음이 급하죠. 지금 네. 부동산 문제 때문에 민심이 들끓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만약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네. 부동산 때문일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뭐 전세 대란이 난다는 등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공포에 빠져갖고 뭐 아무 집이나 막 사는 패닉방이라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진정시켜가지고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판단에는 야당 통합당이 이 혼란을 좀 즐기고 있다. 이런 부동산 혼란을 일부러 시간을 끈다? 그렇죠. 예. 이 혼란의 반사이익을 지금 얻으려고 한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비난을 하는데 네. 뭐 통합당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다른 생각이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흔들흔들하는 것을 통합당이 즐기기 때문에 이거 빨리빨리 안 해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뭐 그런 정보를 들었다 그래요. 주장은.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소위원회 지금 절차를 안 거쳤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모든 소위원회에서 지금 예결위 빼놓고 소위원회가 그 구성이 안 돼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끈다고 판단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소위원회 구성이 안 되는 것도 결국 시간 끌기 작전이고 네. 정기국회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렇고 욕을 먹더라도 이건 빨리 하자. 네. 그리고 지금 시급하게 시장에 정책이 돌아가고 집행이 될 거라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동산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니까 민주당도 마음이 급하죠. 지금 야당의 그 지연 작전에 좀 넘어가 주거나 좀 따라가 주거나 네. 좀 봐주거나 이럴 시간이 없어요. 예. 자, 배 교수님. 네. 부동산법하고요. 방금 황 기자 말씀하셨지만 부동산법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는 거고 또 공수처법도 역시 시급하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법은 뭐 무조건 속도를 내는 거죠. 민주당은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 법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하고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폭등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속도전을 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책의 골든타임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지난 91년도에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한 1년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전월세 시장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또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주기 때문에 폭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속전속결로 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요. 지금 이제 다음 주쯤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 대책, 그리고 부동산 공급 대책, 그리고 임대차 보호 대책 이게 한꺼번에 나가면은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21대 국회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석, 지금 이제 176석의 거대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의석을 몰아줬는데 뭐하냐, 일하는 것이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 어떤 속도전에 대한 여론의 부담보다는 안 할 때 생기는 여론의 역풍을 더 두려워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협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끌려갈 경우에는 오히려 또 여론의
화살을 맞을 수가 아까 있거든요. 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표 다 몰아줬더니 뭐 하는 거냐 이런 비난을 우려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더 책임지는 정당의 네. 모습이냐. 차라리 대야 관계가 조금 경색되더라도 오히려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 모습,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수처 관련해서도 지금 213일 만에 이게 법안 후속 관련 법안이 처리가 됐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 7월 15일 날 출범을 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지금 통합당에서 뭐 위헌이다라면서 헌법소원을 제출해가지고 지금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선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수처장을 선출하려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 지금 추천위원도 지금 구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합당에서 추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부동산 관련 법안도 그리고 공수처 후속 법안도 그리고 통합당에서는 아예 생각이 없다. 그래서 계속 발목 잡기만 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밀어붙이겠다. 차라리 야당하고 관계가 좀 경색되더라도 밀어붙이겠다. 이런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그런데요. 그 민주당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두 법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4년 내내 이렇게 밀어붙이지 못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 부동산법하고 공수처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니까 특히 부동산법은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밀어붙였는데 4년 내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겠죠? 굉장히 민주당에서 부담스럽고 그러니까는 민주당의 주장은 이거는 민생법안이다. 그리고 여야 정장을 할 법안도 아니고 국민들이 대부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받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이 고통을 받고 여론도 굉장히 나쁘고 정책의 타이밍이 중요한데 빨리빨리 신호를 줘야지 이게 지금 뭐 전월세 뭐 2년에서 4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5% 이상 못 올리게 한다 그러니까 벌써 전월세 전세 없어지고 다 월세로 돌리고 회수하고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안 되는 법인데 반사이익 때문에 이렇게 협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은 할 수 없이 하지만 그렇다고 4년 내내 국회를 이렇게 운영할 수 없죠. 불가능하고요. 그러면서 한편 민주당은 이런 겁니다. 통합당에 대해서 국회 의석이 바뀌었고 국민의 의사가 바뀌었고 국회 지형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질서에 당신들도 적응해라. 옛날처럼 그렇게 계속 뻗대고 지연 작전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때는 우리가 수단이 없어서 뭐 합의해주고 양보했지만 지금은 양보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당신들도 적응을 해라. 이런 강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대 국회 초엽에 민주당과 통합당이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서로 심겨루기를 하면서 서로 이거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죠, 룰을. 그런데 지금 통합당은 화나죠, 지금 의석이 적으니까.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통합당으로서 뭐 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상임위까지 다 줘버렸단 말입니다. 그건 좀 후회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겉으로는 후회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그 상임위원회가 둘 다 기재위하고 국토였잖아요. 그 민주당이 통합당에 다 주려고 그랬던 위원회였어. 그 위원장을 통합당이 가져갔으면 토론도 하고 너희 의사를 그렇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과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도 비난했어. 이게 통법부냐. 정부가 바라는 지금 법안만 통과시킨 게 민주당이라면서 민주당은 상당히 비판했는데 정의당이 낸 대안이 있죠. 그것도 하나도 지금 올리지 않고 그냥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했는데 자 그렇다고 치면 근데 오늘 또 통합당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 위원장을 가지고 있어도 민주당이 하기로 마음먹으면 한 2, 3일 버티는 것밖에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강압적으로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게 잘못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위원장을 가져갔으면 상황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게 올바른 전술이냐 이런 생각도 있고 통합당으로 봐서는 진퇴양난이다. 이게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뼈저리게 선거에 압도적으로 괴멸적으로 패배를 당한 게 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선거의 패배, 총선의 징계 이런 거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그게 현실이죠.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아마 초장에 이렇게 강정책을 쓰는 것은 힘의 압도적인 우위를 과시하면서 자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 테니까 현실을 알고 당신들도 양보하시오. 라는 메시지고요. 그 과정에서 진통이 있는 거죠. 4년 내내 이럴 수는 없고요. 속도 조절 관련해서 조금 다르게 보는 게요. 속도 조절은 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4년 내내요. 뭐 4년 내내까지는 장담할 수 없고 당분간은.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기본 기조가 할 일을 하겠다. 파열음이 나더라도 이런 기조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통합당이 원구성에서부터 협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뭐 주요 민생 법안 그리고 공수처 후속 법안에서도 전혀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제 민주당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통합당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통합당의 일종의 코스프레, 약자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180석, 현재는 176석. 이걸 몰아줬는데 어영부영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고, 더구나 당분간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좀 없는 이유가 이것 이후에 또 기다리고 지금 있는 것이 행정수도 관련, 행정수도 이전 관련 법안 또는 뭐 국민투표 개헌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당내 추진단도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들과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이런 드라이브 기조는 계속해서 갈 것으로 보이고 다만 8월 29일 날 새 당대표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새 당대표가 속도 조절할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나 쉽지 않을 것 같고 당대표 선출까지는 분명히 몰아붙일 분명한 것이다. 것은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는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기간에 주요 법안을 다 통과시키면서 몰아붙일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통합당 측으로서는 지금 아까 황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백 교수님 말씀 피해자 코스프레 저렇게 막무가내로 몰아붙입니다. 저렇게 때립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약간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장애투쟁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전략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는 첫 단추를 잘못 괭 거죠. 왜냐하면 18개 상임위 가지고 배분할 때 7개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때 받았어야 돼요. 만약에 그때 받았다면 국토위를 받았다면 또 기재위원장을 받았다면 이번 이렇게 속수무책은 아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략적인 좀 실패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끌려가고 그 다음에는 지금 장애투쟁까지도 카드를 할까 말까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만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행히 오늘 의총 관련해서 김정인 위원장이 어제까지만 해도 장애투쟁 할 수밖에 없냐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장애투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물러섰네요. 그렇지만 주영 원내대표는 여전히 원내외 병행투쟁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장애투쟁 카드가 아직은 남아 있다는 얘기고 지금 통합당 내에서 중진들 입장에서 강력하게 장애투쟁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또 딜레마가 장애투쟁하게 되면 황교안 대표 체제 때 아주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지난 21대 총선에 참패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대규모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명분이 없는 게 과거에 뭐 장애 집회를 한다면 우리가 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라든지 또는 뭐 무슨 민생투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말고 당초대로 달라진 의회에서, 통합당의 모습.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이제 국민과 교감을 해야 되는데 국민과 교감하려면 국민이 아파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제를 빨리 선점하고 그게 이제 의제를 선점한 다음에는 정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입법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한정당의 모습, 합리적인 정당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정석의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황 기자, 국회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하고요. 근데 잠깐 아까 대한정당의 모습 배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면요. 그 수도 이전 관련해 가지고 아주 묘안을 하나 던진 것 같습니다. 그 수도 이전 서울시장 선거 때 공약으로 내놔라. 이거 굉장히 상당한 묘안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대응하지 말아라, 말려 들어간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들끓으니까 그거 지금 모면하려고 던진 거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민주당한테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서울 시민들한테 공약으로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내놓고 선거전 치르라고 그래봐라. 당당하게 서울시장 신고에 걸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이거 아킬레스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마이뉴스하고 조사한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찬성이 뭐 과반이 넘는데 서울은 절반 비슷하죠. 절반 비슷한데 지난번 노무현 정권 당시 16년 전입니다만 그때도 서울시 여론이 그렇게 찬성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굉장히 앞장서 반대하고 뭐 그랬는데 이걸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원식 그 태스크포스 지금 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 단장이 우원식 의원이잖아요. 서울시 출신이죠. 그러면서 계속 며칠 동안 행정수도 얘기를 하면서도 서울을 경제수도로 만들겠다, 뉴욕처럼 만들겠다. 그러면서 오늘은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국회가 나가면 그 넓은 땅에 거기를 여의도에 지금 금융기관들이 많잖아요. 거기 뭐 그래서 금융 중심지로 만들고 거기에 4차 산업 허브로 만들겠다. 국회를 그 안에 좀 국회 도서관에 뭐 기업을 들이고 뭐 이런 아이디어를 막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 시민들이 막상 저게 눈에 가셔야 되면 찬성할까? 예. 서울시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그 공약으로 내걸지 안 걸지는 모르지만 야당이 그걸 공세를 펼쳐서 서울시가 공동화된다. 서울이 없어진다. 네. 수도가 뭐 세종시로 가버린다 그러면서 선거전을 치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박원순 시장 의혹 때문에 유고 때문에 지금 저렇게 시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어려운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뭐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 여론이 나빠서 시장 선거에 진다거나 그러면 데미지가 엄청나죠. 타격이. 그런데 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수 자체는 굉장히 묘수가 맞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에 민주당이 후보를 낸다면 네. 이 주제를 피해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어찌 됐건. 피해가기는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그 떳떳하지도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서울시가 공동화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의 발전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 다만 예를 들어 뭐 워싱턴, 뉴욕, 미국 같으면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가 경제 중심지이면서 수도이기도 하지만 서부에 가면 오사카라는 큰 경제권이 또 하나 있잖아요. 광역 경제권. 그래서 민주당이 영남, 전남, 뭐 충청,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다극화 체제,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체제, 그 안에서 서울의 롤 같은 걸 뭐 만들겠죠. 뭐 집권 여당이 그렇게 허술하게 선거를 치르지 않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백 교수님, 이 저는 주제가요. 이제 다음 주제가 지금 이게 좀 있어서 묘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악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행정수도 이전은 전국적인 이슈지 서울시만의 이슈가 아니에요. 그런데 생뚱맞게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그렇게 굳건하다면은 서울시장 공약으로 내놓으라 했는데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카드가 나오냐면은 일종의 회피 전략이에요. 회피 전략이란 뭐냐면 전공법을 하려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하면은 수도권 집중 맞잖아요. 인구 분산 필요하잖아요. 그럼 행정수도 이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뛰어들면은 또 이 프레임에 말려드니까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답지 않다. 그리고 계속 이걸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피해가면 피해갈수록 오히려 끌려다닌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의제를 선점하고 주도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묘수인지 실책인지는 몇 달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족쇄에서 벗어난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즘 행보가 현란합니다. 오늘은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과 면담을 했습니다. 김부겸 전 장관도 만났었죠. 먼저 오늘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만남 장면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민주당이 이번에 어떤 이 국가 권력 또 지방 권력에 이어서 국회 권력까지 다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당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매우 이제 중차대한 엄중한 시기여서 우리 그 정말로 경륜 있으시고 능력 높으신 우리 후보님께서 당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흔히 그냥 막중한 책임감이라는 말을 너무 씁니다만은 정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에. 지금 시기에 정말로 그렇습니다. 더구나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첫 걸음이 좀 뒤뚱뒤뚱하는 것 같아서 국민들께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전당대 끝나자마자 바로 정기국회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정기국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게 그냥 그 다음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지사 재판 결과 나온 다음엔 말입니다. 지금 김부겸, 이낙연 의원 만나고 거물급으로 완전히 올라섰습니다, 이제. 체급이 상당히 올라갔죠. 체급이 올라가고 비중도 올라가고 대접도 상당히 달라지고 특히 현역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다음에 가장 사실은 큰 지자체죠. 돈도 많고 경기도가 그래서 경기도 국회의원들 상당히 뭐 이재명 지사 대접이 최근에 뭐 보면은 국회 계속 정책 협의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기자들과도 많이 만나는데 그 이재명 지사의 가장 그 강점이 그거죠. 거침없이 내닫는 것. 그리고 물론 요즘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이른바 친문 친노 세력을 의식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자기가 너무 뭐 싸가지가 없었다 이런 말도 하고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건방져져가지고 좀 막 나갔다 이런 뭐 자기 반성 모두 하고 그러는데 어찌 됐거나 최근 특히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재하면서 그 족쇄를 끄는 다음에 2위의 그런 그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지금 같은 20%대 이낙연 후보는 떨어지고 이재명 지사는 올라가고 뭐 그래서 각종 정책을 던지거나 어떤 거침없는 행보를 하는 모습이 현란하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 정도로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재명 지사는 사실 상승세를 타고 있죠. 예. 전체적으로 여론의 추세를 보면은 이낙연 독주 체제에서 이낙연 이재명 양강 체제로 자리 잡았다고 옮겨지는, 보시는 거죠? 양강 체제가? 아직은 뭐 예. 자리 잡았다라고 예. 보기는 어렵지만 추세가 굉장히 예. 중요하거든요. 근데 추세로 보면은 지금 양강 체제로 가고 있고 예. 그래서 결국은 양강 체제로 굳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뛰어들면서 3강 체제가 지금 윤석열 되고 총장이 있는 뛰어들진 않았죠? 여론조사에서 야, 이제 예. 부각이 여론, 되면서 부각되는. 네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재밌는 것은 일단 당내의 구도와 관련해서 과연 이낙연, 이재명 양자 구도로 계속 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이낙연, 이재명 양강 구도가 또 변화돼서 이낙연, 이재명 내지는 친문 주자 이렇게 3강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누가 있을까요? 친문 벌써부터 주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뭐 가능한 친문 주자 하면은 뭐 정세균 국무총리 지금 야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도 재판 결과 만약에 족쇄가 풀리면은 거기도 날개를 달 가능성이 있고 또 김두관 의원도 있고 또 유시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여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독주 체제에서 양강 체제로 또는 이제 3강 체제로 이 부분을 상당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재명 의원은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으로 좀 바꾼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만 해도 선명한 사이다 발언으로 외곽을 넓히는 그런 방법을 통했는데 결국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친문 핵심 당원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당 경선 룰이 당원이 9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10%이기 때문에 이 90%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의 지지도 잡아야 되고 동시에 또 친문 핵심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뭐 내가 과거 경선 때 싸가지가 없었다. 또 이번에 강력한 부동산 정책 내세우면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 다 연말까지 다주택자 처리해라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던졌냐면은 최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 그리고 신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황 기자 보시기에는요.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의원이나요. 지금 당대표나 혹은 대권이나 친문이 어떤 당내 경선을 좌우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친문 세력이 크고요. 또한 당내 지역으로 따지면은 호남 출신의 전통적인 평민당 이래 고참 당원들, 대의원들이 또 그 한 축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호남에도 친문들이 많고 영남에도 또 이낙연 지지자 많고 뭐 이렇게 섞여 있죠. 그게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좀 약간 지역으로 갈라지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당원들이 다양해지고 구성이 다양해졌는데 민주당 내부의 대의원들, 대의원 당원, 단연직 그 대의원 당원들하고 뭐 진성 당원 거기에 이제 그런데 당내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지사는 아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주어진 권한과 권력을 유용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쓰는 행정가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밀어붙이죠. 뭐 계곡 불법 점거한 거 해방 이후에 아무도 해결 못했는데 해결해버리고 뭐 이런 그리고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고위공직자들 빨리 집합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재적이고 굉장히 이게 좀 뭐랄까 독단적일 수도 있고 파퓰리스트처럼도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게 시원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 자고 오면 안 하고 이렇게 매듭을 끊어버리죠. 그런 정책가 그리고 주어진 권한을 아주 잘 사용하는 사람인데 반면에 약점이 뭐냐면 국회의회 경험이 없죠. 의회 정치 경험이 없어요. 국회의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런 그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뭐 낭비처럼 보이지만 필수 불가결한 그런 지금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약간만 정리해 주시면 그런 과정이 어렵고 문제는 또 당내 지지 세력은 역시 이낙연이 최강자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그거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문의 거부감을 이재명 지사가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글쎄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 아니면 못 이기겠다 싶을 때 친문도 할 수 없이 나를 지지할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실용적으로 이재명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서 이재명이 안 나오면 정권을 뺏기겠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극한 상황이어야지 자기를 밀어줄 거라는 얘기니까 본인도 그 실상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